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0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춥습니다. 오늘 실제 온도는 서울 기준입니다. 영하 8도 정도 되는데요. 체감 온도가 15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춥지 않았는데 오후부터 갑자기 추워지면서 며칠 동안 또 한파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옷 정말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감기 걸린 지 사실은 꽤 됐는데 이게 완벽하게 낫지를 않고 제일 약한 부분이 감기에 이제 오랫동안 취약하다 그러던데 저는 목이 지금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특정 분야의 취약함이 계속 오래 갈 것 같아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주말 동안 못 보셨으니까 오늘 한번 실컷 보시고 우리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요즘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있으니까 으쌰으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에는요. 어제 또 센세이셔널했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야, 너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간둬라. 대통령이 너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러면서 그 굳건한 혈맹으로 여겨졌던 그 둘 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 나오고요. 한동훈 장관 무슨 소리? 난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난 내 할 일을 하겠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 특유의 야당 의원들을 상대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약간 무시하는 비아냥거리는 그 말투 그게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될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진아 기자와 얘기할 때는 팩트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이걸 좀 연결시켜가지고 팩트 플러스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총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 누가 봐도 뻔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해찬 전 대표가 막후 실세로서 엄청난 지금 민주당에서의 이 공천이나 뭐 좀 약간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잠재워주겠다.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자. 민주당 결집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이 모임. 공평, 엄정, 공천. 지금 국민공천 한다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확인한다는 거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출범했죠. 제3지대는 지금 동상이몽 중이라는데 금태섭 전 의원은 이준석, 이낙연과 자주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준석은 골든타임 지나갔어. 빅텐트 못 쳐. 코미디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랑 이 젊은 이준석, 금태섭 잘 못 만날 것 같아요. 못 합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미래대연합인가요? 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에 합류했던 또 젊은 설주환 대변인 뺑소니 논란으로 또 시끄러웠었죠. 정리가 잘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다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대담한 대담에서 김현 그리고 최민희 의원 얘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채로운 경제 시간에 최이배 전 의원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경제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앞에서 무슨 얘기할지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가 주절주절 길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우리는 뉴스토마토 안 하잖아요. 네, 토일. 방송은 안 왔죠. 네, 좀 많이 우리 시청자들 보고 싶었죠. 네. 자, 오늘 그럼 더 고마운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공천 이야기를 놓고 불만을 드러냈던 것에서 이제는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채널A가 단독 보도한 것을 좀 살펴보면요. 이간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전달받았다며 이 비서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대응이 좀 섭섭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해진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김경률 비대위원회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아는 바가 좀 있는데 여기서 이 썰을 풀 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 그거 하라고 내보냈어? 이러면서 지금 좀 심하게 얘기가 오고 갔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입으로는 처음에 말 안 하다가 김경률 씨 입을 통해 가지고 김경률 씨가 처음에 비대위원 임명된 다음에는 명품백 받으면 안 되고 이거 수사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 톤을 좀 높였다가 네, 리스크. 네,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네.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딱 톤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곧바로 또.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왔다 갔다. 우리가 처음에는 야, 그래도 김경률이 할 말을 하는구나 했다가 갑자기 또 태도가 싹 바뀌면서 한동훈이 김경률의 입을 빌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혼났나 보다.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톤이 바뀌면서 이제 전체적인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거 좀 유감입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퍼져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제 김건희 여사 입에서는 안 좋은 소리 나온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측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깜짝 공천 발표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상황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 비대위원장 너 그만둬. 너가 지금 여기서 네가 대빵이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만두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대처 제대로 하라고 보냈더니 뭡니까 이게? 한 비대위원장.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어제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지를 통해서 국민 보고 나선 길이다. 할 일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사퇴 요구를 받은 직후에도 주변의 당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또 공식 일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요즘에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요. 얼마나 비겁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켜보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대선 뽕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들리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좀 돌아다녀 보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대통령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다 돌아다녀 보니까 대통령하고는 무관하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인기로 지금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 관리를 따로 계속 열심히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통, 불통 이런 것들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되게 많이 시켜주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대통령하고 달라. 이제 이 전략으로 계속 가요. 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내가 소통을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제는 대통령은 잘 못하지 내가 잘하지 이렇게 딱 가는 모양새예요. 여기에 그 부인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은정이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들을 비교해보면 또 달라집니다. 이 부인들의 입김이 이제 들어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가에는 진신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또 라인이 쫙 있는 이 진신의 검사 출신들이 쫙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썰로 풀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아직까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본인에게 뭔가 딱 철퇴를 가하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다. 이 시기적으로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 주 정도일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와서 좀 놀랐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터졌어. 이미 터졌어. 내가 보기에는 돌이킬 수 없어. 자, 두 번째 이슈 민주당 얘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회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정신 차리고 빨리 제대로 된 통합해서 공평, 엄정, 공천 제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180석 넘겨서 한번 해봅시다. 151석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해찬 상임고문의 주문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이 오찬을 함께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해법 모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되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쭈었다 하면서 당의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정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상임 고문은 지난 총선에서 또 대표직을 맡아서 총선의 큰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조언을 얻은 것으로 또 보입니다. 또 이 고문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쪼록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해찬 상임고문의 영향력이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센지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이 실질적인 실세죠. 이 공천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공천에 그렇게 싹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부에서는 뭐 친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친명보다도 이해찬 대표 라인이 훨씬 더 세다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선거를 그동안에 많이 이겨왔고 또 이해찬 계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이해찬 계파가 사실은 친명 계파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고 같은 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두 사람의 회동을 놓고 당내 비명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천 학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다. 왜냐하면 친명만 가지고 되게 친명이 좁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만 가지고는 너무 시끄러운 이 상황을 정리 못하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 계열이 나선 거죠. 네. 그래서 공천 학살 그런 얘기 시끄러워 그만해. 내가 정리해줄게. 국민공천 지금 들어서는 마당에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서 당내 분란을 야기하면 이제는 봐주지 않겠어. 이런 모양새를 저는 지금 가는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존의 지역구에 있던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친명계 자객 출마 논란 같은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제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고문이 과거 대표직을 역임할 때 공정한 공천 관리로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낸 바가 있다. 민주당이 더 하나가 되는 통합의 길을 관해 말씀을 나눴고 이미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민공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걸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친명들끼리 자기네만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 있어서 오히려 공천 시스템이 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좀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외부로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공천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민주당도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빨리빨리 도려내서 빨리빨리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공천이 이렇게 깨끗해 라는 걸 알려주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출범을 했습니다. 자, 자기네끼리 좀 뭉친다고 합니까? 그 얘기는 좀 동상이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이제 그 초대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사회개혁의 길로 이끌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초대 대표의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고요. 정책위의장에는 김용남 정책기획위원장,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 또 최고위원회는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이후 이제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 대표는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면서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사회개혁의 길로 이끌어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3지대가 어떻게 모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중도표가 어떻게 갈리느냐 이 기로에서 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네. 근데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도 사실 이준석 대표를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우리 빅텐트 뭐 끝이에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내가 손을 내밀면 잡고 아니면 그냥 좀 거기 있고 이런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뭔가 주도권을 네. 이준석 대표가 쥐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날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그렇죠. 아주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당 다음 날 합당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이때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스탠스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 대표가 연합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또 아니라면서 좀 여지는 남겨둔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른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뜻을 보이면서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를 좀 권유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또 이원욱 의원도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죠. 이분도 이제 당을 살리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같은 곳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주의 깊게. 누가 어떻게 잘 모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의 말들은 이제 평론가들의 말들은 아마 두 분이 만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의 스탠스로 나가면은 아마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평론가 말 다 믿지 마요. 평론가라는 사람들은 그냥 거의 다 맞춘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냥 사후 약방문처럼 나중에 마치 이렇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네가 맞춘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털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습니다.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합니다. 그렇게 선물하시면 제일 좋다는 거죠. 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고요. 새해 맞이 이벤트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요, 이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8순이 다 되셨는데, 79, 78 이러셨는데, 이번에 이제 79가 되겠네요. 다 이렇게 한 박스씩, 한 세트씩 드시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차분해지셨어요. 건강도 좋아지셨지만은 많이 차분해지시고, 그 다음에 남편은 몰래 먹더라고. 내가 안 줬더니. 사실 제가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숨겨놨는데 자기가 먹어. 근데 딱 방에 가봤더니 이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상하다. 내가 숨겨놨는데 어디 갔나 가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거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좀 머쓱하게 먹는 거를 들켰다는. 그 떡도 제가 숨겨놨는데 그걸 다 먹고 앉아가지고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오미자 이런 그다음에 흰떡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한번 드셔보시는 게 실제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요. 드셔보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으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대담 시간에는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사이다 발언의 대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민희, 김의원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계 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이제 뭐 거의 견딜만 합니다. 추워요.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영하 따뜻하다가. 체감 온도가 15도가 그럴 넘는다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에서 올 때는 눈보라가 휘날렸거든요. 근데 또 서울 오니까 줄었더라고요, 눈보라가. 네, 사실 서울은 제가 올 때는 눈보라는 없었는데 눈 좀 내려요. 제가 안양 쪽에서 온 우리 기자는 눈보라가 있어서 네. 그러더라고요. 엄청 추워요. 맞습니다. 자, 건강.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두 분 다. 우리 특히 나이 들었을 때는 좀 조심. 네. 산삼 아까 광고하던 거 있던데. 네, 그거 좀 얼마예요, 드셔요. 이게? 이거 39만 원 정도였는데 좀 오른다고 하니까 아. 그냥 드셔요. 오르기 전에 사야겠네. 제가 오르기 네, 전 네. 가격으로 드리라고 한번 아, 해볼게요. 그렇게. 네, 저희 백으로. 사야겠어요. 저도 근데 진짜 좋아요. 광고에 동참한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일부터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메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사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야당에서는 경호실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한 거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지만 여당에서는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 의원이 자기 홍보용 퍼포먼스를 한 거다. 특히 강 의원은 전과 오범이다. 이건 이제 여당에서 한 말입니다. 전과 오범으로서 폭행 전과도 있는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일부러 이런 것을 유도해서 자기 정치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논평이 늘 그런데 이번 논평이 정말 그 논평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 경호실의 과잉 경호에 대하여 그리고 국회 무시, 계속 국회 무시해 왔잖아요. 네. 그런 행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마치 메시지가 자신 없으면 메신저를 메시지 공격하는 공격. 그 네. 방식으로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좀 어처구니 없어서 이건 논평을 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이 다 보셨다. 네, 그 광경을, 그 무지막지한 광경을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궤변을 늘어놓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검사 독재 정권의 경호의 한 단면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러다가 그 검찰이 강성희 의원을 또 어떤 그거는 수사해가지고 막 압색하고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는 정말 놀란 게 대통령 행사 때 본인들이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 초청장을 보냈다는 얘기는 초대한 건데 초대한 사람을 1차 몸수색을 해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점검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네.
악수하는데 몇 마디 했다고 사지를 들고 바깥으로 내동댕이 쳤다. 네. 이거는 경호실이 그래도 대통령 경호실은 다른 그 뭐 경찰 경호나 이런 일반 경호하고 다르게 막판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경고, 2차 경고 해도 안 될 경우에 소개를 시키는 거거든요. 분리를 시켜내는 건데 대통령으로부터. 근데 이런 식으로 5초 만에, 3초 만에 들고 나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작정하고 한 거다. 아, 저는 그렇게 기획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대통령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자신이 공을 하나 세우려고 그런지 아니면 충격 상세 아이템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고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만두셔야 돼요. 경호처장은 그만둬야 되고 이거는 결국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이런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경질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수습이 안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현직 국회의원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사안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그 강성희 의원이 예전에 피켓 들고 시위한 적이 있었어요. 줄여야 할 거는 윤회 임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미리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강 의원에 대해서 강 의원이 사지가 들려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떠올랐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누구라도 여기 북한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강 의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마저 모욕을 하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 기자회견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였어는 디얼? KKH? V 때문에 안 한 거죠. 이거였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그다음에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예전과 다르게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수수 관련 사과 플러스 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자기 고백, 양심 고백 플러스 특검 받아야 된다는 일말의 뭐 읍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뭔가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기자회견을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KBS랑 단독 인터뷰. 예, 그래서 한 단독 언론하고만. 인터뷰. 그것도 KBS. KBS만. 예, 요즘 KBS는 친윤 방송으로 그냥 옛날에 찍히는 이명박 방송 때 왜 그 라디오 를 했었잖아요. 2주일에 한 번씩인가? 네. 그런 방식인 거죠. 인터뷰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 주변에서 못하게 하는 전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참모들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모들이요? 그 이유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아름다운 사랑에 방점을 둔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지금 그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효녀가 될 건지 대통령이 될 건지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19대 때. 근데 지금 대통령은 아름다운 사랑을 택할 건지 네. 아니면 대통령의 길을 갈 건지 택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답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될까? 아니 근데 그럼 하라고 하겠죠. KBS 단독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선택하게 하라는 흐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흐름은 당이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 흐름이 있는 거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는 동반자일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의 동반자.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대통령. 아니 대통령은 아름다운 사랑을 택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하겠죠 인터뷰를. 그게 기폭제가 돼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름다운 사랑을 택하는 발언을 하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게 그럼 뭐 특검 받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특검을 받되 총선 이후에 작동시키자 이런 안을 살짝 냈다가 대통령이 불같이 그냥 엄청 경로했다 경로. 이게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는 아니다 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뭐 다 경로인데 경로죠. 마사지 하려고 네.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디올백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나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자는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고 넘어가자가 그 문제 제기하는 그룹의 주요 기류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다 이상합니까? 웃기고.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이 뇌물성 디올백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반환 창고에 보관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말해요. 이 말을 왜 하는지, 그럼 그걸 왜 보관하는지, 그때 안 받으면 되지. 그래 놓고 사과하고 넘어가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사과할 일이에요? 수사받고 조사받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사과 그쵸. 얘기가 나오다가 그 얘기도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못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사과하는 순간 일단 인정한 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니까. 사과도 못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전엔 개사과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국정운영 동반자를 엄호하라. 이게 그 싸움과 사과 싸움이 팽팽히 맞서서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제2부속실도 만들고 뭐 제도를 아유.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무마가 됩니까?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는데, 상황 그렇다. 지금 이번 주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나올 듯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주말을 경과하고 오늘 아침에 도화각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그건 아닌 분위기로 다시 경색 분위기로. 네. 예. 네. 살살님께서 국민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 같은데. 자, 이제 요 얘기를 왜 우리가 전초적으로 끝냈느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주말 내에 나온 엄청난 뉴스들이 막 단독을 달고 계속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뭐 단독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여기저기서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공천 관련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대통령의 심기를 엄청 건드렸고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분석한 건 아니고 제 분석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의 그 개항을 출마.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김경률 씨에 대해서 정청래 마포갑 얘기를 한 것이 우선 깜짝 자기 만대로 그렇게 발표한 것도 기분 나빴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보다도 네가 그런 말을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터트려 그래도 된다고 넌 생각하지? 김건희 걸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지는 내 와이프와 관련된 것을 네가 처리해 하려고 혹은 그 위치에 있다고 네가 생각하니까 너가 그거를 볼모를 잡고 네가 하고 싶은 뭐 몇 건의 공천을 네 맘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태 있잖아요. 요 사태의 마지막 대통령실 반응이 뭐였냐면 이게 거의 내전 상태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핑계고 저는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서 김건희 여사 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영린을 건드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 디올백 때문에 우리 불쾌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없죠.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못하죠. 이제 사실 김경률 회계사나 원희룡 장관을 발표하는 과정이 되게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그리고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망고불변의 권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2인자에 대해서 1인자는 모든 걸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도 중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정치한다. 이런 표현이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는 계속 거예요.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누구 뜻일까?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 뜻일까?
아니면 국정 VVIP 운영의 뜻일까? 대통령의 동반자의 국정 뜻이다. 동반자. 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딱 하나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린을 김경률 회계사가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김경률 회계사를 마포에 공천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분이 마포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린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금은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강의를 안 하는 그분이 예전에 대선 치를 때 김건희 씨에게 주문했던 게 네.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모니터를 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모니터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줘라. 아. 그래서 그분이 후보자로서 청몽입니까? 후보자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라가 이제 그때 대선 시기에 했던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 뭘 하고 있겠어요, 집에서. 계속 모니터를 모니터를 하겠지. 하고 있죠. 그럼 들어오는 분에게 모니터 결과를 그러니까 말하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돋보이려고 한다. 돋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경쟁에서 이분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돋보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돋보임에 대한 적십자사 그 왕뚜껑 들었던 그분 하고의 싸움도 볼만했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 외국 나갔는데 그 박스 들고 이 표정 저 표정을 도화각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건데 결국은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그러면은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통령과 그 동반자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보여주면 네. 그 다음에 계기가 있는데 이분이 그 뛰어넘으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동원해서 김건희 이 씨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소위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결론으로 도달할 거다. 이번 주 안에 도달할 거다. 지금 봅니다. 말 중에 야욕을 드러냈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자가 야욕을 드러내는 순간 권력 투쟁에서 그냥 사라지는 수순인데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내가 어차피 국민 보고 나선 길이니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힘의 배경은 뭐냐? 배경. 배경. 그 신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 언론. 언론들. 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보수 언론이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식으로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고 연장선상에서 특검은 받되 4월 이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로로 말미암아 이게 다 사라진 상태라 보수 언론도 논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고 연대가 형성될 것 같고 그리고 보수 언론 입장에서도 사실 한동훈 위원장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그 날씬한 몸 뒤에 숨겨진 근육. 피부는 아니었나요? 우유빛깔? 있었죠. 머리숱 많은 건 안 나왔죠.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영린이에요. 머리숱 많은 것도. 조중동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띄워줬는데 요즘은 포인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옮겨갔어요. 매우 기분 나쁠 것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댔는데 국민이라는 소리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해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배수진을 쳤어요. 나는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국회의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뭔가 조금 기다리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검사도 때려치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오로지 그럼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이 바라보는 길은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대통령? 조기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라보고 자기 거기 가겠다고 저 딱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조기 문제가 대선. 생겼죠. 게다가 그 이후의 행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거를 대선하는 지금 거예요, 대선. 자기 선거를 네.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다 일러주는 거야. 한동훈 저희 가가지고 이거 하고 옛날 있어요. 이준석 보여. 사진 찍고 있어요. 이준석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 행동을 하잖아요. 옛날에 당신이 하던 거랑 똑같이 하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죠. 게다가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게다가 당신을 한동훈 위원장이 호위무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김경률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호위무사처럼 쓰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저희 내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데 심리학 교수님. 대통령에게도 부인이 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부인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인은 진은정 변호사입니다. 진은정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는 아닙니다.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 졸업했고요. 콜롬비아 석사 수료했고요. 2006년에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김앤장 소속 변호사고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진형구 전 조폐공사 사장이면서 고등검찰청 대전고검에서 검사장 하다 나온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남자 형제가 역시 검사 출신으로 물론 부적절한 성추행 사건으로 옷을 벗었지만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사람, 어쨌든 검사 출신의 집안이 아주 매우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조선 시대에 그 궁중에서 벌어지는 왕비와 암투가 나오죠? 예, 그게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옛날에 나경원 서울대 법대 나온 나경원 의원을 엄청 싫어했다는 썰이 막 화다했잖아요. 물론 직접 안 물어봤으니까 부인하겠지만 왜 싫어했느냐? 스펙도 엄청나게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전에 서로 무시하고 지금 오빠 동생이었잖아요. 이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구조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은정 씨라면 나는 남편이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에 나는 젖어서 할 것 같아. 맨날 아침이면 아침, 밤이면 밤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인기도 많고 사진 찍던 사람도 많고 사진 찍으러 다니느라고 맨날 기차도 늦게 타고 다니는데 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이제 인기도 점점 많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되어가고 있으면 게다가 언론에서 얼마나 띄워주고 있어요. 게다가 세련된 누구누구 이렇게 맨날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과 그 부인의 스펙이나 이런 건 대한민국 최고죠. 최고죠. 그 예. 집안을 보세요, 집안을. 예, 집안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비교가 그래서 안 지금 되는.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스펙만 얘기하셨어. 꽃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핵심이 꽃들의 전쟁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저요. 누가 아니 스펙이 서에서부터 이미 지잖아요. 진다니까요.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펙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2인자가 처신을 해서 살아남은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필, 노태우 요 정도예요. 나는 다 김종필은 대통령까지 못 갔잖아요. 못 갔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노태우가 살아남아서 대통령 됐잖아요.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의 처신은 그 한동훈 위원장 같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둘 중에 누가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앞으로 이제 전국과 관련하여 예측해 볼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보도 중에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파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권의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언제 그만두나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는데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 중재라는 게 뭐냐? 그만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제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이 김한길 등장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중재. 그러면 이 다음 근데 김한길은 저쪽 라인 출신이기 때문에 중재라고 할 수 없어요. 저쪽 라인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 출신입니다. 아니, 민주당 출신인데 저쪽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이 뭐예요? 저쪽 꽃을 좋아하지. 진꽃을? 지는 꽃을? 모르겠어요. 자, 다음 얘기 해봅시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안 이걸 이제 되고 우리가 그러면은 예측을 우리 당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엽 흔히 따라 진 거기도 낙엽이 지네. 그러니까 흔히 1인자, 2인자가 싸움을 하면 이제 내전이 걱정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언론? 그 여러 세력이 있죠. 출마자.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누군가 당 대표를 막 흔들고 이럴 때 그 의원들의 태도가 갈라지잖아요. 이거 왜 당 대표를 흔들어? 이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론이 떠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비대위? 우리 그냥 비대위 가자 이런 입장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큰 딜레마, 당의 입장에서 딜레마는 뭐냐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5명이 비대위원장 혹은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그 과정이 이준석 3개월마다 바뀐 거예요. 이준석 내치고 그다음에 주호영 그다음에 정진석
네, 그 다음에 김기현. 근데 이 김기현 대표 되는 과정이 순조로웠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예, 유승민 다 내치는 룰까지 바꿨어요. 네, 100%. 예, 그리고 김기현도 쫓겨나고. 예,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됐을 때 우리가 내기를 했거든요. 아이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찐윤에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니 이 체제로 총선은 가지 않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했고. 저도 거기 있었어요. 예. 김현 의원은 아니다 한 달 반 만에 물러난다고. 근데 지금 그 저는 상황이 이쪽이었어요. 온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한동훈 이후에 누구냐예요. 저는 왔어요. 초기 왔어요. 초기 왔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 오래 해야 되고요. 왜요? 이거 그런 거 얘기하라고 있는 거 우리도 아니에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자, 총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되게 다이나믹하고 너무 재밌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저는 이미 불 붙었고 저는 계속 될 것이다. 근데 이미 한쪽은 기자들하고 친하고 한쪽은 기자들하고 안 친해. 그리고 너무 소통을 안 해. 그래서 기자들이 친하게 잘 해주는 쪽이 나는 더 승산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장 기자와 다르게 대통령은 경영하는 사람하고요. 윗분이 또 해줘야 되는 경영에서 결정을 내려서 밑으로 내려오죠. 톱다운이지. 알았어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언론이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많은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윤석열 아바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바타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중 여론을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도 들으시고 그분도 들으시고 시중 여론이 기분 좋으실 텐데 이 얘기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모습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훨씬 낫다예요. 그냥 아무리 언론이 띄워주고 많이 나와도 그 화면 속에서 받는 느낌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윤석열 너무 가벼우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낫다. 이게 시중 여론이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믿고 돼요. 계시면 예, 그냥 계신데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 대고 이거고. 저 한동훈 편이야 지금 보니까. 아니 한동훈 편이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하고 세트가 한 명이 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만 바라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사람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아. 이 사람 플러스 한 명을 꼭 같이 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친. 같이 지금 그게 그렇게 가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 말 맞는데 이게 언제면 맞냐면 대선 전국 6개월 전이면 네, 100% 1년에서 맞아요. 6개월 근데 지금 전인데. 이건 총선 전국 3개월 전이라. 그런데 거기에 지금 특검이 들어가 있다니까. 특검이 총선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특검을 받냐 안 받냐를 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이제 같이 연결돼 있어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이브하고 스무스하게 여기서 끝을 내고 얘네는 그냥 지네끼리 좀 싸우다 말고 얘 지고 끝나 이게 아니야. 이제는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요거 듣고 오늘 바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말을 네. 못하겠네. 네, 저는 빨리 속전속결로 나경원 하듯이. 위원장이 쫓겨나듯이. 저는 오늘 내일 결정할 한동훈이가 것 같아요. 그렇게 나경원처럼 나약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거는 더 싸움이 그때는 사감이었고요. 이번에는 권력투쟁이잖아요. 아, 저 그럼 이번에는 권력투쟁이에요. 김현 의원 쪽에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이겼다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겼었다. 제가 여러 번 이겼어요. 근데.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네. 할 수 없네요.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한 문제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주말 동안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 창당 이후에 제3지대가 어떤 식으로 이합집산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나간 이낙연 대표랑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가 사실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문제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별로 만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둘이 또 맞지도 않아,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닭 줬던 개가 되는 아니죠.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모양새가 잠못 좀- 이룬 오늘 밤을 그렇죠? 샜을 것 네,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 본인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 정말 너무 빅사이즈 얘기였는데요. 그건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준석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고 끝났죠. 아니죠. 이낙연 전 대표는 밤새 웃고 있었다니까요. 이 언론 국민의힘 보도 이런 거. 사태에. 그리고 특히 동아일보 출신의 오랜 기자 생활의 촉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오고 있다. 1년 17일 만에 국내에 돌아왔다. 1년 17일. 요 말이 굉장히 함의하는 게 커요. 네, 근데 저기까지는 제가 못 쫓아가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전 총리가 민주당을 떠났지만 그래도 민주당 전 대표고 문재인 정부 총리였는데 저는 그렇게 공개적인 조롱은 중단해 주시기를 진짜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를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 전 대표도. 저는 정체성이 안 맞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뛰어넘어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정치에서 기본은 있어야 된다. 태도가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이준석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막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제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거 저 너무 진지해요. 이거 왜냐면 진지할 그렇게 수밖에 해요. 제가 김한길 대표나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 갔을 때 강모 변호사, 국힘 쪽 토론을 했는데 박지원 대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 나빠서? 네, 여자. 여자? 그래서 아.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 우리하고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가지만 네가 조롱할 분은 아니야. 그렇지, 제가 그렇지.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가 역할이 있는 거 인정해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당 전 대표를 그렇게 모욕할 정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너 주제에 그러면 안 돼. 예, 저는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나요? 끝났어요. 이미 아우, 지났어요. 안타깝다. 너무 시간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대표 만난 거 참 너무 그 보기 개혁 좋아서 공천 그 얘기를 꼭 해야 얘기하셨을 것 되는데. 같아요. 네, 개혁 공천. 개혁합시다. 네. 지금까지 김현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우리 이채로운 경제 하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입니다. 최희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너무 춥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귀가 다 얼었어요, 오다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네. 월요일 날 방송하러 제가 서울 올라오면 항상 추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사만사온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3주에 한 번씩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4만 사원이니까 네, 3일에 한 번씩 주고.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거니까 지금 월화수가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경제 코너인 만큼 우리 대통령의 무리한 감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부자들에게만 치우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속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속세 내기 싫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들은 이 주식값을 떨어뜨려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주가를 가지고 장난친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상속세를 그냥 낮춰서 정상거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네. 상속세 완화를 해야 된다 주장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이건 부자 입장인 거죠. 네. 완전 재벌 대주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재용 이제 부회장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냈잖아요. 네. 20조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세 낼 거를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이 네. 왜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이유는 그보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 일부를 상속세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자들의 상속세 걱정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같은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 생각에 가까운 것 같다. 저는 대통령이 하도 재벌들을 여기저기 네. 끌고 다니잖아요. 솔직히 네. 떡볶이 먹방까지 시키고 그렇죠. 그냥 해외 나갈 때마다 맨날 같이 데리고 다니고 우리나라 그 5대 기업의 총수들은 맨날 계속 다니죠. 정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맨날 자기 그 무슨 뒤에 배경처럼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거. 볼멘 소리가 나와요. 대통령이 또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세금 다 깎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네. 사실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지난주에 한번 토론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두 개의 다른 문제인데 지금 좀 두 개를 뒤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얘기한 논리는 이거잖아요.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갑자기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 재산을 물려주려면 상속세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도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상속세를 주가에 연동시키는 현재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주가가 아니고 예를 들면 기업의 다른 형태 가치, 우리 비상장 주식들도 다 평가해가지고 물려줄 때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걸 상속세하고 연계시켜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없애자. 아예. 그래서 그냥 이 소액주주들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속 자체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자.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속세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상속세는 굉장히 정합성이 높은 세금이거든요. 자꾸 이중과세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님이 부동산을 10억 원에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20억 원이 됐단 말이죠. 당시 시세가.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그때 매각을 하신다면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냥 상속을 하시면 이 자녀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30억 원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또 내야 되는데 그게 10억 원부터 출발해서 내는 거냐 20억 원부터 출발해서 내는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상속세를 그냥 내고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좀 덜 내고 그런데 또 다른 나라 스웨덴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그때 상속세를 내는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처음에 구매한 가격에 대비해서 많이 내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상속재산을 네. 그렇죠. 똑같아서 상속재산이 자꾸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세습사회가 되지 않게 만들자는 건 똑같아요. 모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출발선에서 가치 경쟁에서 노력하고 능력으로 가야 돼. 이게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상속세도 완화하자,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세금을 완화하니까 이게 나중에 세습사회로 돌아가자는 건지 조선시대 상속세 없었거든요. 뭐 그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세습되는 것을 막자라는 게 그나마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다라는 취지로 세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상속세라는 게 그래서 좀 세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 그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뭐 상속세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지만 네. 상속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본이득세라는 형태로 다시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제 형태를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율도 뭐 낮지 않습니다. 소득세보다 더 높게 항상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상속세라는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 자체를 지금 갑자기 주가랑 연동시키면서 이게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건넨다라는 거는 상속세의 기본적인 이념과 체제를 다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지 않은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좀 뭔가 그런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뭔가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던져보는 식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과의 대화 같은 네. 데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정부에서 바로 또 이거 부인하잖아요. 네. 상속세 지금 뭐 낮추려고 준비한 건 없었다. 그냥 대통령이 한 소리다. 대통령의 말에 이제 신뢰가 없고 네. 예, 그런 모습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제 금투세도 계속 바꾸면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빠지면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렇죠. 이 정부 못 믿겠네. 여기 어떻게 이 나라에 투자해 하면서 돈 빼가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질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 과하다. 막 60%까지 돈을 막 다 뺏어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상속세 최고 세율의 이제 그 40%에 우리가 이제 할증이, 그러니까 평가할 때 할증하는 게 있어요. 대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가의 가치보다도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게 중요하죠. 무형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할증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경제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네. 건데 그런 체제 자체를 하나씩 꼼꼼히 따지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솔직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이런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하고 결국은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잘못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그러니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지배주주가 자기 혼자 더 많이 여기서 빼먹으려고 여러 가지 사익 추구 행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죠.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엉뚱한 세제를 건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헛다리 긋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상장 주식인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막 주가를 띄우고 뭐 없애고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또 어느 정도는 수준을 미리 그냥 아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주가 조절을 자기네끼리 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 관련된 또 상장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때 물납으로 그냥 했다가 또 자기네 식구들끼리 그 물납 주식을 공매받아가지고 다시 사들여가지고 거의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기서 그 많은 세제 컨설팅을 하고 예, 있죠.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세금 거의 안 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들의 이 세금 상속과 관련 세금 줄여주고 이 주식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모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혼자 막 얘기를 하시는지 이 상속세 완화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걸 주워 담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 감세다 막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난다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우리가 달리 개편하려고 하는 거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말을 조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게 정치학의 영구 캠페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영구 캠페인. 네, 퍼머넌트 캠페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선거전이 계속된다는 거. 현대사회 정치의 이제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인데 네.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맞게 된 것 같아요. 영구 캠페인의 시대. 그러니까 선거할 때 보면
후보들이 좀 말이 안 되는 공약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집권하고 나면 관료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찾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 윤 대통령은 계속 선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선거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인지 대통령 후보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그냥 후보로서 얘기해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집행을 하겠다는 거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정말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실행되면 더 문제입니다. 책임 없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차피. 별로 그러니까 고민하고 신중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감세 정책들이 나오면서 기재부와 상의한 게 아닌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마저도 지금 대통령의 언급한 거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그럴듯하네라고 하면은 던져보는 식의 지금 상황들이 이어지면은 뭐 결국은 대통령실마저도 패싱당하고 뭐 기재부는 더더욱이 패싱당하고 거기다 국회는 아예 무시하고 얘기하고 있고 뭐 대통령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이게 나라 지금 망가뜨리는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요. 대통령이 외국 나갔을 때 그때 엑스포 때문에 외국 나갔을 때 하나의 예인데 그때 가셔가지고는 저녁 때 재벌들 다 같이 갔던 재벌 다 모아가지고 2시간 술 드셨다 그랬잖아요. 다 나머지 다 같이 동석 안 하고 그때 혹시 재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 니네 뭐가 문제니? 내가 해결해줄게. 니네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내가 다 알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게 힘들어요.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했을 것 같은 얘기들이 사실 다 줄줄 나왔거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듣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거 뭐 그냥 저희 내피셜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한 달 동안 쏟아진 감세 등 민생 정책을 한번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2023년 12월 21일에 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은행 이자를 최대 300만 원 환급해주는 거,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주는 거, 또 올해 1월 2일에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주는 거, 그다음에 1월 3일에는 소상공인 126만 명 전기료 20만 원씩 감면해주는 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에서 80%를 상향해주는 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 공제를 1년 연장해주는 거, 1월 4일에는 영세사업자 128만 명에게 부가세 기한 2달 연장해주는 거,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추가 10%포인트까지 소득공제해주는 거, 노후차 개별 서비스 70% 한시 인하해주는 거, 1월 5일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동차 재산보험료 완화해주는 거, 그리고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폐지를 1월 10일 날 해줬고,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주고, 신축 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해주고, 이것도 물론 이제 2년 안에 신축하는 그런 주택이지만, 그리고 1월 11일에는 소상공인 등 290만 명 대출 연체 기록 삭제해주는 거, 15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연장, 16일에는 91개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이거 너무 많네요. 1월 17일에는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 상속세 인하 시사.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너무너무 돈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세수가 진짜 감소가 돼가지고 60조 내가 그 얘기 듣기는 6조. 6조가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세금이 없다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재정이 빵꾸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세수가 60조 원 줄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 지금도 그게 해결이 정확하게 됐는지에 대한 없어요. 정확한 보고가 없거든요, 네, 현재.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4조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6조. 이 한마디가 6조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이 부담금만 해도 1월 16일에 얘기했던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하라. 이게 사실은 이걸 싹 없앤다고 그러면 20조 원 넘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맞아요. 교통유발 부담금도 있고 환경 부담금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인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냥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의지가 사실은 의지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의지를 오히려. 갖고 뭐 6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그게 감소해버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재정 지출이 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수 경기 불황이었고 내수 마이너스 성장이 왔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럼 올해도 수출이 아무리 잘 된다고 그래도 내수 때문에 또 이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 의원님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예. 총선 앞두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정책을 쏟아내는 건 결국 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 표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자 감세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가장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자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중산층이잖아요. 근데 중산층에 대해서는 물론 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뭐 이자 감면 해주는 건데 그거는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은행 팔비 틀어가지고 은행 보고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진짜 대기업 그리고 그 대기업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네. 그리고 5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네. 강남에 아파트 2채씩 가지고 있거나 또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금 세금만 깎아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민들 중산층 일반 국민들이 이런 감세 정책에 현혹되지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자의 삶을 낫게 해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한테는 엄청난 이제 세 부담이 올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포퓰리즘도 이상한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최이배 의원님은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게다가 회계사 출신인데 예. 강남에 아파트 세 채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계사 업무는 별로 안 하고 시민운동만 열심히 하고 재벌만 열심히 또 이제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청년 결백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게요. 자,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자산가 슈퍼리치라고 보통 불리는 분들이 억만장자, 뭐 백만장자 막 이러잖아요. 세계 외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 세금 더 내게 해달라. 이러면서 부유세 도입을 촉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은 이래야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좀 본인들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건데 네. 이 지금 이번에 서명한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네. 디즈니 일가 에비게일 디즈니라는 분이 있어요. 또 록펠러 일가도 있고 발레리 록펠러라고 이런 분들은 사실 록펠러나 디즈니가 디즈니를 만들어서 지금도 디즈니 있고 그렇죠. 록펠러도 록펠러 만들어서 지금도 쭉 이어져서 네. 이 석유회사 하고 록펠러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다 지분이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영원히 창업자 일가가 다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기업이 커지니까 소액주주들이 더 많은 지분 갖게 되고 자산 운용사들이 또 간접 투자로 많이 갖게 되니까 이분들은 그냥 물러나서 재단을 운영하면서 주로 자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그냥 옳은 목소리를 소신에 따라서 그냥 내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문화가 다르다. 우리도 이렇게 좀 지분이 분산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 경영 체제로 가는 것도 좀 옵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깎아줘서 계속 물려주도록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문화의 차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자수성가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했구나. 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물론 뭐 그분들 열심히 했죠. 하지만은 네. 정권과 유착해가지고 뭔가 특혜를 받고 뭐 이런 이제 모든 사회에 부정적인 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많이 하면서 부자가 됐다라는 것에 그 우리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존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미국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므로써 더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우리 재벌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재산을 많이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해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또 국가에 대한 신뢰예요. 네.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가 그 세금으로 정말 좋은 일을 잘할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 많이 떼가서 이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경제도 더 키우고 그러면 나한테도 내 후손들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국가에 돈을 조금이라도 덜 냈어. 네. 나 엄청 잘했지. 이런 이제 게 우리의 어떤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 대한 그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나 그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항상 그 얘기예요. 세금 얘기 나오면
어디다가 뭐 사회복지단체나 어디나 이렇게 뭐 우리가 기부금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런 기부금 내는 것만큼 세금이야말로 가장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기부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잘 쓴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갖게 해야 되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진짜 그런 부분 열심히 했었거든요.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 제도도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신뢰가 있어야 이런 부자들이 세금 더 내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세금이 제대로 거치고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면 뭐 그렇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겠습니까? 공평하지 않게 세금이 부과되고 그 그렇죠. 세금을 자기네들이 아무렇게나 쓴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정부를 부실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앞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싶고 또 신뢰를 받고 싶다면 투명하게 세금을 정책을 좀 운영을 하고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되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연락을 드리고요. 저희 영친이들은 특별히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아침 7시 30분에 저희가 준비한 이슈 화합 쇼미더민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 인서 프라임 진행됩니다. 영친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